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 기준 전 세계 상선은 총 약 10만 9천 척. 이들 선박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보이지 않는 실로 전 세계를 연결합니다. 한 척의 상선이 바다를 건너는 일은 조선, 항만, 물류, 금융 등 수십 개의 산업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강력한 생태계를 형성하며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해운 산업. 세계를 움직여온 이 거대한 산업에 지금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very nation needs to be following IMO and following the rules and looking ahead to this transformation that the IMO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o in the 2023 IMO GHG emissions strategy. 탄소세 부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운 전체가 1년에 담당해야 될 그 탄소세가 약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탄소화에 관련된 전략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First of all, I should say that Korea's had a terrific impact on the ship. I mean, I watched Korea reinvent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big yards were enormously successful in producing the ships needed to create the global trade revolution that we've had in the last few years, the last decades, really. 인류가 항해를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산업. 누가 해운의 미래를 차지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10월 21일 부산 백스코에서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5 코마린. 올해 24회를 맞은 코마린은 독일 SMM, 노르웨이 노르슈핑과 함께 세계 4대 조선 해양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행사입니다. (2025) 코마린에는 대한민국 해양, 해운, 조선업계에서 내로라는 기업은 물론 조선 기자재의 도시 부산에서 창립하고 성장한 기업들도 참가했습니다. 파나시아도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가진 부산 기업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대체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파나시아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OCC에서 탄소 포집 장치와 ORC 폐열 해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는데 많은 고객들로부터 관심을 엄청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5 코마린의 주제는 글로벌 조선 해양 산업의 미래인 에너지 전환 기술의 향방, 즉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해운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The shipping industry is a major source of, a significant source of carbon emissions, 3 or 4% of the world total, and it has the objective of getting to zero emissions by 2050. But unfortunately, the technology to do that is still emerging, and it's very difficult for shipbuilders and ship owners today to decide just what technology you invest in. The Clean Maritime Plan is something that the government first agreed to in 2019 in the UK and then has revised in 2023. And in that, they've talked about what do we expect of UK shipping, so the companies that own and operate ships in and around the UK, that they expect them to decarbonise and decarbonise fast, meeting, again, net zero emissions around 2050. Shipping industry transforms. The IMO rules are developing to encourage innovation in shipping and to ensure that this transition towards net zero by or around
2050 is going to be safe and is going to be appropriate for all shipping. 국내 기업들도 IMO의 규정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운업체 중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로 꼽히는 HMM 부산 사무소. 실제 선박 운항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한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상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봉량 기준 약 85만 TEU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해운사 중 8위 규모입니다. 운항하는 선박의 규모가 클수록 규제를 지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국내에선 최초, 글로벌 선사 중에서는 두 번째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국제회사기구 등에서는 2050년까지 이 해운 분야를 완전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미 지금 현재 그 규제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선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을 빠르게 탈탄소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탈탄소화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기존선에서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예 연료를 바꿔서 탄소가 아예 나오지 않게 운영되는 그런 선박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지요.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공급망 탄소 계산기를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탄소 포집 설비가 지금 선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포집해서 저장해서 육상에 이제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저희가 또 이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를 추진하는 그 윙셀이라는 것도 지금 탑재를 9월 달에 했거든요.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선박에서 그냥 없어져서 버려지는 폐열을 다시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폐열 회수 시스템들. 그리고 연료 전지, 뭐 이런 것들 기술들이 이제 계속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 미만으로 줄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시장 평균보다 적재율은 높은데 탄소는 더 적게 배출하며 노르웨이의 컨테이너 운임 분석 업체로부터 최우수 선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해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끊임없는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조선기자재 산업이 가장 발달돼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배를, 가장 효율이 뛰어난 배를, 첨단적인 배를 제작하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에 있는 해운 선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다른 선사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조선 빅3 중 하나로 불리는 HD 현대와 손잡고 선박 항만용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상용화를 통해 탄소 배출 제로 실현에 나섰습니다. SOFC는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의 준말이고 쉽게 설명해서 고체 산화물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뜻하고 제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체 산화물이란 거는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첨가가 돼서 실제 저희들이 컴퓨터 CPU를 만들듯이 셀들을 적층시키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수소,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메탄올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발전 효율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주선에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효율성은 전체 운영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선박용 친환경 연료 전지는 해운 산업에서 새로운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나막스급의 배 한 척에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추진 동력으로 한 15메가와트, 그다음에 선내 동력으로 한 10메가와트 정도 보고 있는데, 이 10메가와트 정도의 그 양만 놓고 봤을 때도 1년에 보통 한 200척 정도가 건조가 됩니다. 그것만 2기가와트가 되는 거고, 대략적으로 1메가와트에 한 30억 정도 놓고 봤었을 때 연간 6조 원 시장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수준을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료전지 시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술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도 있으니 미래 세계 조선업, 나아가 해운 산업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Unfortunately, we were put out of business by the Koreans, but we didn't mind really. It wa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everybody competes with each other, and there are winners and losers. Shipbuilding industry develops nation by nation. It used to be 100 years ago, the Brits were the big shipbuilders, and then it was the Europeans came in, and then Japan. Then Korea, and now we have China. 해운 산업의 급변하는 환경에 국내 조선업계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10여 년 만에 선박 수주와 건조량 세계 1위를 달성한 HD 현대중공업. 역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친환경입니다. 이곳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을 만드는 중입니다. 디젤 엔진에서 현재는 이중연료 엔진까지 개발되어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엔진은 친환경 엔진이고요. 디젤이랑 LNG를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디젤로 구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LNG로 바꿔서 운전을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8기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엔진이고요. 출력으로 따지면 약 73,000마력 정도 출력이 됩니다. 이 엔진은 15,000 TEU 컨테이너선에 탑재되며 선박의 추진을 담당하는 주기 엔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탈탄소를 달성하면서도 고효율을 실현하는 신기술. 이런 기술은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에도 필요합니다. The parallel initiative that we took, what we call the Clean Energy Marine Hubs, where it's again an initiative started by the industry, by the ICS, in conjunction with both the ports, the International Ports Association, as well as individual governments that have shown the initiative to make sure that we start working in parallel with the discussions, the IMO for the framework agreement, but also to build the infrastructure where this alternative fuel, once they are finally produced, they will be made available because you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Most likely scenario will be near ports or within ports. And we as industry, we took again the initiative. 이 프로젝트는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를 생산하고 운송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해양 연료 공급망을 조성하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중국이 아시아 최초로 가입했습니다. 대체로 세계적인 항구를 가진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해운의 수도 싱가포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Singapore has been working, the port MPA have been working very hard to control and develop the ship because Singapore is a hub for Asia. It's a stopping off point between Southeast Asia, East Asia, cargo to the North Atlantic. And they have been working very hard on this. 싱가포르는 단순히 항만이나 해운을 하나의 산업으로 본 게 아니라 싱가포르가 전략 산업으로 해운과 관련된 해운 생태계를 구축했다라는 그 장점입니다. 선박 관리라든지 선박 금융, 보험,
그다음에 벙커링까지 합쳐서 선박과 관련된 많은 산업들을 함께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죠.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요충지이자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항로가 모이는 거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3억 톤 이상의 배가 몰려들고 하루에도 수천 척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인 GCMD 글로벌 해운 저탄소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GCMD was founded based on a recommendation by the International Advisory Panel for Maritime Decarbonization. So this panel was convened by Singapore Maritime Foundation. And this panel met over the course of 6 months to come up with recommendations as Singapore how we can help accelerate decarbonization. And one of the recommendation was to set up a center here in Singapore, given how important Singapore is in the maritime sector, to coordinate efforts and to accelerate decarbonization efforts. 머스크는 전 세계에 50여 개의 터미널과 500개가 넘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덴마크의 해운사입니다.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해운사로 분류되는 머스크는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해운과 물류 핵심 허브 중 하나라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에게도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해운 물류 산업의 강자인 머스크도 IMO의 권고에 따라 탄소 제로 실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A massive effort in terms of the environment, and maybe I can elaborate more on the climate part of it. And we have a massive energy transition program that is ongoing across all parts of the business. We have an ambitious target. We set ourselves an ambitious target to be net zero by 2040 compared to the IMO's guidelines of 2050. So a decade ahead of the industry, which is a very highly ambitious target. 이 목표를 무사히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실질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 조달 능력입니다. Prepared ourselves in terms of transitioning to the new fuels. So the part that I was mentioning about is how we design the vessels to be able to run on green fuels, but it is also important to be able to procure these green fuels. So there we have also invested significantly to partner with various stakeholders, fuel suppliers and producers in the industry to be able to source green fuel. And here, we've invested significantly for methanol production, and we have partnership in China to be able to secure volumes for 2026 to be able to supply our methanol dual fuel vessels. So this is another area that we've worked on. And also in preparation for the new fuels, we have done methanol bunkering in partnership with, again, stakeholders like in Singapore as well as in Korea. I mentioned about the Laura Musk first methanol bunkering. We also did a ship-to-ship methanol bunkering in Singapore. We work closely with Maritime Port Authority of Singapore here in developing the safety regulations and the requirements to be able to bunker methanol fuel in a safe manner, both for the people and for the environment. So these are some of the initiatives that we've done to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being able to progress on our ambitions for net zero. 덕분에 싱가포르는 일반 화물선과 컨테이너선까지 메탄올 벙커링을 할 수 있는 항만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세계 최초로 선박 간 암모니아 이송을 성공시킵니다. This is about 5 months into our project.
we are now at the tail end. So what we are doing now as of this moment is to wait for the Navigator Global so that we can bring both ships alongside, connect them together, and then do the transfer. To decarbonize shipping, really at the end of the day, what we're talking about is to use zero carbon fuels. So using fuels that don't leave emissions behind. The challenge with that is that these fuels are, especially when we talk about ammonia, this is a new use of ammonia because ammonia has been used as a chemical feedstock, it's been used as a fertilizer, but this would be the first time it's used as a fuel. 싱가포르 항구는 선박에 5천만 톤 이상의 해상 연료를 공급한 세계 최고의 벙커링 허브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항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6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IMO의 목표대로 탄소 제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항만의 선진 시스템도 탄소 배출 저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600개 항만과 연결되어 있는 투아스 항은 인근 터미널과 통합 운영됩니다. 또 투아스 메가포트 프로젝트를 통해 2040년까지 6,5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최대의 항구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선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습니다. I think along with Singapore, we have Tanjung Pelepas in the region as well. These are major hubs for us in this region and actually an important part of the Gemini network that we have connecting east and west. And Singapore terminals are offering with their automation a lot of speed, efficiency, and our cargo operations is interconnected. The lesser the vessel stays at port, the more sailing time that we have. So it definitely helps improve our efficiency and reduces fuel consumption in the transit times, because if we can spend less time in the port, then we are able to spend more time at sea, which means we can go at lower speeds. So this really helps us in terms of terminals automating their operations and doing it very efficiently. Actually also Busan, for example, is a large transshipment terminal. Busan also plays a important role in the region for us. So all these terminals, any automation that can help us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부산항.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물동량 기준 세계 2위의 글로벌 허브항입니다. 동북아 전체를 묶어내는 허브항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을 연결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초대형 선박 대응 인프라와 디지털 기반 스마트 운영 체계를 갖춘 부산항은 자동화 시스템과 체인 포털 등 스마트 항만 기술로 항만 생산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해운사는 부산항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타부도 환적에 따른 또 환적에 따른 데이터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선사들에 제공하고, 선사들은 그 화면만 보고서도 10개 터미널 운영사에서 이동하는 환적 화물의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언제 화물이 이동했는지 도착했는지 적게 왔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선사들의 환적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VBS 시스템입니다. 차량 예약 시스템이고요. 트럭 기사들이 터미널에 갈 때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을 입력을 해서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항만 전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터미널 내에 부하도 분산할 수 있도록 해서 터미널도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이미 하드 파워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메논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즉 세계적인 항만과 이 맞서가라고 하는 첨단 조성 기술의 강력한 인프라가 이미 부산에는 구비되어 있는 것이죠.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80%를 처리하는 부산항은 한 국제 보고서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에 이어 세계 4위 항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부산 신항을 출발해 6주간 아시아 여러 국가를 항해하는 멜번 브리지호는 현재 싱가포르 해역을 항해 중입니다. 1항차를 끝내고 귀향 중인 3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은 그동안 해운 산업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요즘 더욱 실감합니다. 예전 선박은 아날로그식 선박이었다고 치면은 사람의 경험과 감각에 많이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선박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과 안전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육상과 통신도 힘들고, 그러나 요즘은 위성 인터넷과 IT의 발달로 육상과 통신도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연료 효율이나 환경 규제 같은 것도 많이 까다로워졌고요. 그리고 경험과 감각보다는 기술과 데이터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호영 선장의 이야기대로 해운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의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산업에서 해운 산업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힘을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12월까지 이행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양과 해운을 언급할 때 가장 자주 거론되는 도시는 바로 부산입니다. 노르웨이의 해양산업 전문 평가기관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의미 있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해운 기업이 본사를 이전한다고 할 때 어떤 해양 도시가 매력적인가 하는 질문에 부산은 18위, 서울은 30위를 기록했습니다. 해운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부산이 13위, 서울이 15위, 해운 산업 측면에서는 부산이 17위, 서울이 34위였습니다. 이 글로벌 전문가들은 서울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의 중심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해운 산업은 운항, 벙커링, 화물 관리라고 하는 현장과 밀접한 연계가 필수적인데 이 서울은 핵심적인 이 현장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글로벌 역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이고요.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인 해운 R&D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미 해운 기술 클러스터가 부산에 형성되어 있고 조선, 기자재, 친환경 선박을 비롯한 이런 첨단 기술력이 이미 부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 R&D 투자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 해운의 그 경쟁력이 바로 부산 클러스터에 있다는 것도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산은 항만을 비롯해 해양, 조선, 기자재 등 반경 100km 이내에서 모든 기술적 요소들을 결합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해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선박은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해기사 양성은 물론 선박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핵심 기관이기도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인 IMO의 규제에 따라 탄소 제로를 실천할 친환경 선박 연구 역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바다를 건너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니 친환경 선박은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면 먼저 환경 오염을 시키는 물질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는 크게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그리고 GHG, 온실가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을 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형 설계나 프로펠러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선박의 효율을 높였다면 그 다음 기술로
선박 엔진의 효율을 증대하는 방안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바꾸는 방법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 연료는 주로 헤비 퓨얼 오일, 즉 중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제가 발효되면서 마린 디젤 오일, 마린 가스 오일 등 저유황 연료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저유황 연료유는 환경에는 도움이 되지만 해운 회사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셰일가스의 개발을 통해 LNG를 연료로 한 주추진 기관과 발전용 엔진의 개발이 이루어 왔으며 LPG 운송 선박을 바탕으로 하여 LPG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도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LNG와 LPG의 경우 브릿지 퓨얼로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배출을 감축하기에는 10에서 20% 이내이기 때문에 이 메탄올이나 바이오메탄올이 개발되어 친환경 연료 엔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 문제 및 가격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암모니아 연료가 생산, 저장, 공급, 사용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대체 연료가 되지 않나, 또한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만족할 수 있는 연료로 보기 때문에 암모니아 연료가 미래의 선박 연료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 연료는 선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IMO의 규제에 따라 모든 해운사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선박을 운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해운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What the IMO's regulations will do is tell companies what their options are into the future. And those options are either to use a low greenhouse gas emission fuel, in which case they have to build ships which are compatible and they have to find sources of that fuel in the ports, in the locations where they want to buy fuel, or to pay a penalty fee. And so the size of the penalty fee is something that the ship owner operator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and decide, do I want to pay the fee, or will I be better using a lower greenhouse gas emission fuel? And in the logic of the regulation, because the IMO has to meet thos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the ship owners can expect it to be better for them to use a new fuel. 이것이 바로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친환경 선박에 이어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주력하는 또 하나의 연구는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선박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거나 위험한 자연환경, 즉 바다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IMO와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볼 때 4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운항 지원 단계로 기존 선박에 자동화 보조 시스템을 탑재하는 수준입니다. 2단계는 선원이 조타실에 있지만 육상센터에서 원격으로 선박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자율운항 단계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선원이 조타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 완전 자율운항입니다.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에 이르면 육상에서 선박을 감시 감독은 하지만 선원 없이 선박이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운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율운항 선박을 주목합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이 굉장히 좀 침체돼 있었고, 심지어는 말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골리앗 크레인을 1달러에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일본 역시도 조선 시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업도 그렇게 잘 확장이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일본 정부 역시도 조선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조선산업 1위 국가, 아울러 해운산업 국가, IT 강국, 로봇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등
산업 전반에 관련돼 가지고 자율운항 선박의 최적인 나라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등장은 해운과 조선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자율운항에서 자율해운의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선업 따로 하고 해운업 따로라고 보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나 자율운항 선박 시대가 오면은 그것이 이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해운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선과 해운이 서로 양립된 게 아니고 합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조선소에서 배를 로봇이 만들고 그 조선소에서 바로 화물을 실어서 해상 운송에 종사한다는 것이 바로 자율해운의 개념인데요. 그리 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조선산업, 해운산업, 금융산업, 선원관리 등 많은 것들을 일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경제적인 효과를 취득하는 데 이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자율운항 선박에 이어 선박과 관련한 인공지능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사인공지능입니다. 해사인공지능은 해양, 선박, 물류 등 해사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운항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 추출이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뭔가 개발 행위, 예를 들면 풍력단지를 개발하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 여기는 선박들이 주로 통항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런 풍력단지 개발, 해양시설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실에서는 해상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 밀집도 분석, 그리고 선박 충돌 위험 예측, 그리고 북극 항로와 같은 항로에 대한 안전성 등의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사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은 해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96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 해운 기업으로 성장한 펜오션도 국제적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사 인공지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펜오션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선대에 데이터 수집 장비를 설치해 운항 정보를 육상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방대한 운항 데이터는 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선대 성능 관리, 다양한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펜오션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중심적인 해운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박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전 세계 바다를 달립니다. 그만큼 사전 예고 없이 사고나 위험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조그만 한 가지 이상 증상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인지와 신속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I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은 혹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안전한 기술입니다. 24시간 깨어있는 감시자 역할을 하며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위험을 대신 인지하는 기술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 상태 진단 솔루션은 AI가 주요 장비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온도, 진동, 압력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만약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경고를 보내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예지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선박은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정비 비용과 운항 중단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선사로서는 매우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최적의 운항 경로를 선박에 제시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선박 안전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과 규제 대응 비용 절감 효과까지 실현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이 이렇게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되어갈수록 건조 비용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시키는 데만 들어도 2030년에 약 67조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죠.
해운산업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저리금융을 해주고 보조금을 줘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해운 산업에서 금융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해양 금융은 해양 관련 자산과 사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며 위험을 관리합니다. 현재 세계 해양 금융 중심은 영국입니다. 이 해양 서비스 분야, 즉 해운 금융과 법률의 바로 핵심 거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영국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국은 세계 중재 사건의 75%, 그리고 해상 보험 시장의 35%, 그리고 선주 상호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60%, 선박 중개업에서도 2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금 현장과 미래를 잇는 해양금융 인재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부산이 해양 수도로서 큰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 상업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해운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에 발맞춰 해양수도 부산의 얼개가 이제 착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10위권 내 해운 선사 기업인 SK해운과 H라인 해운의 부산 이전이 발표됐는데요. 이로써 부산은 세계적인 해운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불경 지역에 조선 산업도 있고 해운 산업도 있고 조선 기자재 산업도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공 연구기관들이 부산에 동삼 혁신주기 또 몰려 있잖아요. 이 사례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원래 있던 시스템과 산업 기반에 중앙정부가 부산에 오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 무결한 글로벌 해양 산업의 메카가 될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One of the strengths that Korea has is that it has expertise across all areas of shipping, shipbuilding, technology, but also seafaring, cruise, and owning and financing. And so maybe the opportunity for Korea is to say, given all our practical knowledge, how do we most efficiently merge that practical knowledge into these new tools that we can see becoming available in AI, to make sure that they're not just producing answers, but producing answers that synthesize the best human knowledge that we have at this point in time. Today, as Korea will find a new position, and it's still a leading manufacturing economy. I mean, I wish we had your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in many ways, South Korea is maturing into a most interesting place with lots of services as well. 해운 산업은 배가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면서 항상 기술 발전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인류의 삶을 이어주는 길,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힘, 해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해운 산업의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의 미래가 있습니다.